전쟁 중인 이스라엘보다 한국 원화가 더 크게 폭락했습니다. 전쟁도 안 하는 나라가요. 숫자로 확인하면요. 유로화 2.5%, 엔화 2.3% 하락할 때 원화는 4.7%에서 5%까지 빠졌거든요. 전쟁 당사국들보다 더 심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전쟁 때문만이 아닙니다. GDP 대비 통화량이 미국의 2배, 원유 의존도 OECD 1위, 외국인 자금 29.8조 유출까지. 전쟁이 끝나도 환율이 쉽게 안 돌아오는 한국만의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 메커니즘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합동공습했습니다. 그냥 경고 차원이 아니었어요. 미 중부사령부 공식 발표 기준으로 약 2,000개 목표물을 파괴했거든요. 미사일 기지, 방공망, 핵 관련 시설까지 전부 다 때린 겁니다. 미 국방장관 헤그세스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의 방위산업 기반을 완전히 파괴했다. 나라의 군사 골격이 통째로 부서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석기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위협했어요. 복수의 항공모함 전단까지 중동 해역에 전개한 상태입니다. 이란 내부 상황은 전쟁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란 화폐 니알의 달러 환율을 보면요. 2018년에 약 4만 2천 리알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70만 리알까지 올라갔습니다. 약 20배 폭락한 겁니다. 돈의 가치가 20분의 1로 쪼그라든 거예요. 어제 10,000원이었던 게 오늘 500원이 된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공무원한테 월급도 못 주고 있어요. 군부가 전쟁 비용을 전부 가져가 버리니까 공무원 급여랑 운영비 지급이 중단된 거예요. 나라를 돌려야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못 주는 상황인 겁니다. 병원도, 학교도, 관공서도 정상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거리에선 시민들이 총을 들었습니다. 군부 순찰대를 향해 시민이 총격하는 영상이 해외로 유출됐거든요. 정부가 인터넷에 수개월간 차단했는데도 영상이 빠져나온 겁니다. 인권단체 HRNA 집계로 시위 사망자가 7,007명입니다. UN 특별보고관은 최대 2만 명까지 추정하고 있어요.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는 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4월 7일에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핵심 조건이 뭐냐면요.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개방하는 겁니다. 이 해협이 왜 중요하냐? 전 세계 석유와 LNG 공급의 약 20%가 이 좁은 바닷길을 통과하거든요. 여기가 막히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휴전 조건에 해협 개방이 들어간 거예요. 4월 10일에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종전 협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유가, 환율, 우리 경제 전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전쟁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전쟁이 이 정도로 심각한데 전쟁 당사국 이스라엘보다 한국이 더 심하게 맞은 이유가 뭘까요? 전쟁 안 하는 한국이 왜 전쟁 당사국보다 더 심하게 맞았는지. 첫 번째 원인은 에너지입니다. 한국 경제의 급소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숫자로 확인하면요.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중 중동에서 오는 비중이 70.7%입니다. 열의 7은 중동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중동산 원유의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우리 몸에 혈관이 있잖아요. 그 혈관의 70%가 한 곳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 한 곳이 막힌 겁니다. 당연히 몸 전체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한국 경제의 에너지 혈관이 딱 그 상태인 겁니다. 이게 한국만 유독 심한 겁니다. 선진국 37개국이 모인 OECD에서 경제 원유 의존도를 따지면 한국이 1위거든요. 1위.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원을 다양하게 분산해뒀는데 한국은 기름 한 곳에 너무 많이 기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중동이라는 한 지역에 몰아서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 한국이 제일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전쟁 터지고 유가가 어떻게 됐냐면요. 국제유가 WTI가 전쟁 시작 9일 만에 111달러를 찍었습니다. 전쟁 전보다 25% 넘게 뛴 거예요. 기름값이 하루아침에 4분의 1이 올라간 겁니다.
한국처럼 기름을 수입해서 쓰는 나라는 이 가격 상승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거든요. 우리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순간인 겁니다. 그런데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연쇄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석유에서 뽑아내는 원료 중에 나프타라는 게 있어요. 반도체랑 화학 제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기초 재료입니다. 이 나프타의 중동 수입 의존도가 77.6%예요. 호르무즈가 막히면 나프타 공급이 차질을 빚고요. 나프타가 안 들어오면 석유 화학 산업이 흔들리고 거기서 만드는 반도체 소재까지 영향을 받는 겁니다. 기름값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주력 산업 전체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원유에서 시작된 위기가 반도체까지 번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만약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이어지면 유가가 150달러에서 18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지금 111달러도 높은데 거기서 또 50% 이상 더 오르는 거예요. 한국 전산업 평균 생산비가 4.21%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돼요. 모든 공장에서 만드는 모든 물건의 원가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 비용은 결국 물건값에 붙어서 우리 지갑에서 나가는 겁니다. 마트에서 장 볼 때,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전기요금 고지서 받을 때 전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에너지를 한 곳에 몰아둔 대가가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에너지만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는 더 근본적인 구조적 약점이 있거든요. 두 번째 원인은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더 무섭습니다. 에너지 말고 또 뭐가 문제냐? 이건 사실 에너지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시중에 풀린 돈의 총량이에요. 경제 용어로 M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은행 예금, 적금, 현금까지 전부 합친 돈의 양이에요.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는 지표입니다. 숫자로 확인하면요. 한국의 나라 경제 규모 대비 풀린 돈의 비율이 153.8%입니다. 이게 미국의 약 2배예요. 같은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있다고 치면 한국은 그 나라의 2배만큼 돈을 풀어놓은 거예요. 경제 규모에 비해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비유를 해볼게요. 수영장에 물을 계속 붓고 있는데 물 빠지는 구멍은 안 막은 거예요. 수영장이 이미 넘쳐 흐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전쟁은 그냥 그 수영장 위에 돌을 하나 더 번진 것 뿐입니다. 전쟁이 없어도 물은 이미 넘치고 있었어요. 돈이 많이 풀리면 뭐가 문제냐?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물건은 그대로인데 돈만 많아지면 돈 한 장의 가치가 내려가는 거예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 대비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환율 상승의 구조적인 바닥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전쟁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닙니다. 중동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이미 환율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전쟁은 기존에 올라가던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든 것 뿐이에요. 얼마나 빠르게 돈을 풀고 있느냐면요.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의 시중 통화량 증가율이 8.5%였습니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 2위예요. 미국보다도, 일본보다도, 영국보다도 빠르게 돈을 찍어내고 있는 겁니다. 선진국 중에 한국만큼 빠르게 돈을 푸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국의 통화량 증가 속도가 유독 빠른 겁니다. 정부 살림은 어떠냐? 정부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DI 전망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나라 경제 규모 대비 4% 이상 적자가 이어질 겁니다. 5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적자라는 얘기예요. 국가 채무 비율도 매년 2.2%포인트씩 올라갈 전망이에요. 세금 수입은 안 늘어나는데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전쟁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돈 쓸 일은 더 많아졌고요. 돈은 계속 풀고 빚은 계속 늘고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구조인 거예요. 악순환이 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쟁이 끝나도 이 물은 안 빠진다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고 유가가 안정돼도 시중에 풀린 돈이 줄어들지 않으면 원화 가치 하락은 계속됩니다. 환율이 전쟁 전으로 쉽게 돌아가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전쟁은 방아쇠를 당긴 것뿐이고 진짜 문제는 총에 장전된 탄환 자체인 거예요. 우리 경제의 체질이 이미 환율 상승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원인은 더 직접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건데요. 자, 세 번째 원인인데요. 이건 여러분 주식 계좌에 직접 찍히는 문제입니다. 에너지 의존도나 시중에 풀린 돈의 총량은 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다릅니다. 여러분이 들고 계신 주식 가격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숫자로 확인하면요, 올해 3월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산 것보다 판 게 더 많은 금액, 순매도가 29조 8천억 원입니다.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예요. 한 달 만에 30조 가까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2개월 누적으로 보면 50조 원이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하루에 1조 원 이상 판 날이 22일이에요. 역대 최고 기록이거든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매일 1조씩 빼가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조직적으로 철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잠깐 빼는 게 아니라 아예 짐을 싸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한국에서 돈을 빼느냐? 일본에서도 빼고 유럽에서도 빼면 이해가 되는데 유독 한국이 심하잖아요. 이걸 이해하려면 원화의 국제적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원화라는 통화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어떤 대접을 받느냐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원화는 국제시장에서 위험자산으로 분류돼요. 달러나 엔화처럼 안전하다고 인정받는 통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가 불안해지면 투자자들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거든요. 그 안전한 곳이 바로 달러예요. 숫자로 확인하면요, 전 세계 외환 거래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89.8%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 통계예요. 위기가 터지면 전 세계 돈이 달러로 몰립니다. 그러면 원화 같은 신흥국 통화에서는 돈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드리자면요,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한테 비상구가 가까운 극장입니다.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나가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은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돼 있어서 외국인이 원하면 언제든 빠르게 팔고 나갈 수 있거든요. 반대로 중국 같은 나라는 자본 통제가 있어서 쉽게 못 빠져요. 한국은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란 전쟁 같은 위기가 터지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고 달러로 바꿉니다. 원화 팔고 달러 사는 거예요. 그러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가는 겁니다. 3월 31일 기준 환율이 1,530원까지 올라간 배경에는 이 외국인 자금 유출이 깔려 있는 거예요. 외환 보유고가 4,237억 달러로 세계 12위 수준이라 당장 외환 위기가 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위기 때마다 원화가 먼저 맞는 패턴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겠습니다. 에너지 의존도, 시중에 풀린 돈의 총량, 외국인 자금 유출. 이 구조적 약점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 우리 일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부터는 거시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지갑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뭐가 벌어지느냐? 수입 물가가 올라요. 한국은 원유도, 식료품도, 원자재도 대부분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환율이 1,530원이면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원화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거예요. 주유소 기름값, 빵값, 고기값, 마트에서 장 볼 때 체감하시잖아요. 전부 환율에서 시작되는 연쇄 반응인 거예요. 수출하는 대기업은 환율 올라서 이득이라고 하는데 서민 입장에서는 물가 부담이 훨씬 더 크거든요. 미국 물가도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3.4%까지 반등했거든요. 전달 2.4%에서 1%포인트나 뛴 겁니다. 글로벌 물가가 다시 불붙으면 한국이 사오는 모든 물건에 추가 압력이 들어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든 상황이에요. 원래부터 내수 침체, 온라인 전환까지 겹쳐서 어려웠잖아요. 여기에 환율 악재까지 삼중고입니다. 자영업 폐업률이 역대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재료비는 오르는데 손님은 줄어드는 거예요.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이 더 줄고 안 올리자니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정부도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 추경을 26조 2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어요. 고유가 부담 완화에만 10조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한테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건 응급처치예요. 당장 아픈데 반창고 붙이는 거지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골드만삭스는 12개월 내 글로벌 경기 침체 확률을 30%로 올렸습니다. 세계 경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걸 결정하는 변수가 두 개 있습니다. 4월 10일 협상과 호르무즈 해협. 이 두 가지가 갈림길입니다. 4월 10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 협상 결과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로 갈라지거든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A, 종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열리고 유가가 안정됩니다. 환율도 점진적으로 내려오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구조적 문제들. 이건 전쟁이 끝나도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1,300원대로 돌아가긴 어렵습니다. 전쟁 전에도 이미 환율이 오르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구조적으로 높은 바닥이 깔려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 B, 휴전만 연장되고 끝이 안 나는 경우입니다. 협상은 하는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에서 110달러 사이에서 움직이고 환율은 1,450원에서 1,53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계속되는 건데 이것도 서민 경제한테는 충분히 고통스러운 수준이에요. 기름값이 안 내려오니까 물가도 안 잡히는 겁니다. 시나리오 C, 휴전이 깨지고 전쟁이 재개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최악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3개월 이상 봉쇄되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에서 18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와 비슷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비축유가 208일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봉쇄가 장기화되면 비축유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외환보유고 4,237억 달러가 있지만 환율 방어에 계속 쓰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물 경제 타격은 지금과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오든 지금 해야 할 건 같습니다. 자산 방어예요. 첫째, 분산 투자입니다. 금이나 은 같은 현물 자산, 해외 주식, 달러 자산 비중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원화 자산에만 몰려 있으면 환율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는 겁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시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그 바구니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둘째, 빚내서 투자하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지금 같은 변동성장에서 빚을 끼고 투자하면 회복할 시간도 없이 무너질 수 있어요. 단기 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셋째, 전 세계적으로 돈을 계속 풀고 있기 때문에 법정화폐 가치 하락은 구조적 흐름입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을 사는 게 아니라 맑은 날에 미리 사두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란 전쟁이 드러낸 한국 경제의 세 가지 구조적 약점이 있습니다. 선진국 중 1위인 에너지 의존도, 미국의 2배인 시중에 풀린 돈의 총량, 위기 때마다 빠져나가는 외국인 자금, 전쟁이 끝나도 이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4월 10일 협상이 단기 분기점이지만 진짜 리스크는 한국 경제의 체질 자체입니다. 여러분은 시나리오 A, B, C 중 어떤 게 현실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